안녕하세요, 하이메입니다. 오늘은 미지의 문, 부제는 공간과 예술, 그 너머의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김종진입니다. 영국 건축업회 건축학교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했고 뉴욕의 폴식스 파트너십, 런던의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 등에서 일했고 2004년부터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 설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분입니다. 제가 과학적인 그런 차원이나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런 차원적인 개념을 공간 디자인과 연결시켜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잘 풀어낸 책이더라고요. 처음에는 3챕터에 있는 차원이라는 챕터만 읽었다가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에 있는 일부 문장들을 선택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여러 해 수업과 세미나를 진행해보니 공통으로 모이는 주제들이 있었다. 바로 이 책에 정리된 경계, 사물, 차원, 행위, 현상, 장소라는 6주제이다. 건축과 현대미술 분야의 많은 작품이 이 주제들의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건축과 예술이라는 분야에 제한이 있지만 작가들의 창조적 발상만큼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생각을 파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비전공자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면서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책의 제목은 미지의 문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하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다. 문, 즉 작품을 통해 새로운 생각의 차원, 공간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문 자체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통과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문인 것이다. 챕터 2, 사물, 뒤집어 보기. 마르셀 듀샹의 샘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아마 세상에서 이 샘보다 유명한 병기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사물이나 물건에 특별한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예술 오브제로 활용하는 것을 레디메이드 아트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듀샹이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보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결국 샘은 전시실에서 쫓겨나 전시가 끝날 때까지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되었다. 듀샹은 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워트 씨가 샘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건 아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흔한 물품 하나를 구입해 새로운 제목과 관점을 부여하고 그것이 원래 지니고 있던 기능적 의미를 상실시키는 장소에 그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오브제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것이지요. 챕터 3, 차원, 틈과 구멍으로 드러난 세계. 마타 클락은 친구들과 함께 전기톱을 비롯한 건설 장비들을 가지고 뉴저지주 잉글우드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집을 반으로 자르는 작업을 감행했다. 이로써 건물을 반으로 자르는 빌딩 컷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플링키스의 경우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건물에 틈이 생기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바깥의 태양빛이 반짝이며 들어오는 장면이다. 빛은 집 전체를 관통하여 반대편 마당에 실금처럼 맺히기도 한다. 집의 내부, 절대적인 사적인 공간이 외부의 타자에 의해 간섭받고 침범당하는 것이다. 작업의 목적에 대하여 첫째, 자르기 작품은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제작되고 둘째, 잘린 후의 작품은 불룩한 공간으로 존재하며 셋째, 잘리면서 건물이 갖고 있는 장소와 연관된 정체성이 강조된다. 마타 클락은 건축을 통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대의 도시와 건축의 공간이 제도권과 자본주의에 물들어 너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재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재단된 도시와 건축의 공간들의 틈을 만들고 싶어 했다. 아타 클락은 아나키텍처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공간은 일부 파괴하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풍부한 감각, 감정, 정신을 되찾으려 했다. 그가 말하는 작업 목적의 1순위도 심리적 변화이다. 기존의 건축 형태와 공간을 부분적으로 간섭하고 침범하고 파괴함으로써 그 다른 차원이 열리게 했다. 숫자로 삶의 차원을 규정할 수 있는가? 재미있는 사실은 1차원에서는 1차원 세상을, 2차원에서는 2차원 세상을 볼 수 없다. 이 모든 3차원 공간 이론의 바탕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유클리드 기하학과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체계가 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물체의 본성인 물질은 단단함의 정도나 무게, 색깔 또는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든 감각을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라 길이, 넓이, 깊이 등의 연장을 가진 존재라고 설명하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길이, 넓이, 깊이에 있어서의 연장 속성들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연장 속성들과 사실상 똑같은 실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연장은 반드시 수학적 질서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XYZ의 각 체계는 반드시 서로 직교해야 하는 원리를 따른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3차원 직교 좌표계, 일명 데카르트 좌표계이다. 우리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3차원 공간의 체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감각과 상상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을 열리게 하는가이다. 평면에서 입체로. 르꼬르비지에의 정물화. 건축가로 알려진 르꼬르비지에는 하루의 3분의 1을 건축에, 3분의 1을 그림에, 3분의 1을 글쓰기에 쏟아부었다. 하늘이 뒷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관일 것이다. 하늘색 형태는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다. 피카소 어릿광대를 김종진 어릿광대의 공간적 재해석 한 작품. 피카소의 그림을 평행 나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또한 색 조각들은 면이 아니라 부피를 가진 기다란 형태일 수도 있다. 뒤로 수킬로미터를 갈 수도 있다. 가는 도중에 크게 휘어질 수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림 속 색 조각들이 우리가 익숙한 사물의 일부라는 편견을 깬다면 무한한 자유와 상상이 펼쳐질 것이다. 2차원 평면 뒤에는 엄청난 3차원 공간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드로잉 속에서 2차원과 3차원, 그리고 그 너머의 차원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을 살펴보자.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건축물의 혼란스러운 형태와 날카로운 사선 모양 때문에 일명 해체주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는 베를린에 유대인 박물관이 있다. 그는 1979년에 마이크로메가스라는 제목의 드로잉을 선보였다. 분명 2차원 평면 위의 선이었던 부분이 어느새 3차원의 형상이 된다. 3차원의 한계를 넘어. 클라인 병은 독일의 수학자 필릭스 클라인이 구하는 4차원 개념으로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는 역설이 하나의 도형에 존재한다. 건축에서도 현실의 3차원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주제를 디자인 아이디어로 삼는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 건축사무소 UN 스튜디오는 암스테르담 인근의 메비우스 주택을 완공했다. 챕터 4 행위. 예술가들이 드나드는 호텔의 모습은? 호텔 프로포르마. 호텔 프로포르마는 두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주어진 기능과 컨텐츠를 깊이 파고 들어갔다는 점이다. 로비, 객실, 외관을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하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호텔 설계가 가능했다. 둘째, 호텔 내의 공간 구성과 사람들의 활동을 경험하는 일이 예술 체험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유연한 집. 건축에서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많은 영어 단어가 그렇듯 프로그램은 고대 그리스어 프로그라마에서 유래되었다. 프로와 그램이 결합한 단어로 전자는 먼저 선행된 앞에 있는 이라는 뜻이고 후자는 그리다, 새기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은 먼저 새기거나 그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공간에는 그 안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과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편의상 제공된 혹은 만들어진 프로그램 목록에서 색색깔의 사각형으로 변한 박스들이 어느새 다시 평면도를 결정해버리는 너무 단순하고 직설적인 방법이 범하는 오류에 있다. 우리는 주어진 프로그램의 각 기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챕터 5. 현상. 색이 변하지 않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색만큼은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색조차 인간의 눈으로 지각 가능한 가시광선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한다. 지구에 사는 곤충과 동물들은 세상을 사람과 다른 색, 공간, 형태로 본다. 철학의 눈으로 본 현상의 바다. 자연 상태의 하늘도 항상 빛과 색이 바뀐다. 지구는 쉬지 않고 태양의 둘레를 돌며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대기에 담는다. 구름은 움직이고 태양은 흐르며 달과 별빛도 바뀐다. 플라톤, 일체의 감각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 즉 세계의 외형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상의 배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 진실의 세계, 이데아만 인정했다. 칸트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인간화된 현상일 뿐이고 세계의 본질을 결코 인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 관념론 철학자인 헤겔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상은 곧 오성으로 하여금 내면적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 내면적인 것을 결합하도록 하는 매개적인 것이라고 했다. 헤겔이 현상을 본질로 이끄는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그는 현상과 본질의 분리를 반대하고 현상 속에 본질이 드러나 있다고 믿었다. 정리해보면 플라톤은 현상을 믿지 않고 본질만 인정했고 칸트는 현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질 인식의 불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헤겔은 현상 속에서 본질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장소, 버려지고 숨겨진 장소의 재발견. 알레한드로 두라는 말 그대로 쓸려오다, 워시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에서 현실을 고발한다. 그는 플라스틱 제품을 비슷한 종류의 색으로 나눈 다음 다시 이것들을 임시로 해변에 배열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자연의 풍경과 색채에 묘하게 어울리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 독특하고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는 슬픈 현실 위에 축조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은 모두 새로운 물리적 오브제를 만들지 않았다. 공공의 장소와 예술. 리처드 세라의 작품 기울어진 호는 사진에서 보면 녹슨 철판으로 만든 미니멀리즘 조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접해보면 압도적인 크기와 기울어진 철판이 주는 긴장감, 녹이 피어오른 철 표면의 냄새와 촉감에 놀란다. 특히 엄청난 무게의 철판이 별 지지대 없이 기울어진 모습은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완전한 형태를 카메라에 담기 힘들다. 하지만 세라의 작품을 체험할 때의 핵심은 다름 아닌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다. 월이나 타원 형태의 굽이치는 곡면 조각의 경우 안으로 들어가면 더 그렇다. 기울어지고 휘어지고 분화하는 공간 속에서 지각 경험도 파편화된다. 외부 풍경 역시 보였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이러한 공간 경험은 작품이 설치된 장소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어진다.